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분석해볼 회사는 바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입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까지 한 3주 동안 한 6개 정도 올리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이 무엇인지 보았는데요. 넷플릭스 영상을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넷플릭스 영상을 한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넷플릭스의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뭐, 그 다음에 등등의 이제 추이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왜 지금 넷플릭스가 저평가 상태인가, 넷플릭스의 주가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거시적인 환경을 통해서 뭐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럼 과연 넷플릭스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 미래 주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저는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면 어떡하지? 왜냐면 사실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시는지를 조금 알기 위해서 메타 플랫폼스를 저번에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보다 조금 더 딥하게 그 주가를 한번 제가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요, 현재 메타 주가에 대해서, 메타가 가지고 있는 손익계산서 항목을 기준으로 인컴 어프로치,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DCF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DCF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요인들은 제가 EPS 예상치를 5년 동안, 2030년까지 계산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시장 접근법으로도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서 결국 그걸 조합해서 현재 적정 주가와 지금 주가 대비 갭 차이, 그 다음에 뭐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준비하느라 조금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영상이 한 일주일 동안 안 올라왔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분석치를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도 조금 찾아봤었는데요. 뭐 한국 영상도 보았고, 미국에서 올라온 미국 콘텐츠들도 많이 보았는데, 거기서 DCF 모델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분들의 결과치를 보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그거를 명확하게 붙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현재는 제가 기준 날짜는 6월 19일로 했고, 그때 종가 기준으로 575달러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실적을 다 정리해봤거든요. 이렇게 실적 정리해봤을 때 트레일링 P, 현행 P는 20.64 정도로 현재 빅테크 7개 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주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평가가 많이 돼 있어서 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 종목 추천에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근데 반등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등락만 하고 있어서 주주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대비해서 저평가인 건 누구나 아니까 그럼 얼마나 저평가인지 왜 이렇게 주가가 낮게 거래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쭉 오르다가 현재 2025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조정장을 맞고 있고요. 지금 575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고 주가는 여기 보시는 800달러대까지 올랐었던 걸로 보이네요. 과거 대비 약 30% 정도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도대체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 바닥이 어디냐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닥이 어딘지를 조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나?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영업 실적 보시고, 여러분들 적어도 PER, 뭐 PBR, PSR 정도는 보시고, 실적 발표가 어떤지는 커뮤니티만 봐도 거기서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메타의 영업 실적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계속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1분기조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죠.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분기보고서는 싹 다 정리했고요. 2023년부터 영업활동을 싹 다 정리를 해왔는데요. 2023년부터 보시면은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고, EPS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는 정말 예쁜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성장률 20%대가 나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로만 보여드리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프로도 가져왔거든요. 성장이 꺾였는가?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성장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성장의 퍼센트도 보시면은 2023년도에도 15%대, 20%대 유지하면서 최근 이번 분기 실적에서만 조금 매출이 꺾였지만 이거는 이번 분기만 좀 조정이 된 거니까요. 올해 실적으로 예상됐을 때는 거의 연매출 성장률이 20%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에 성장이 꺾여서 그런가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수익성이 꺾였는가? 에 대한 질문인데요.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 보시면은 2023년부터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률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30%대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32.88%나 나옵니다. 이런 기업 한국에선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빅테크 하냐면요. 정말 기업 규모가 이미 큰데도 이걸 대체할 만한 영업이익률이 나오거나 이걸 대체할 만한 성장률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수익성조차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당 가치가 떨어졌는가? EPS 성장률입니다. 물론 EPS 성장률은 과거에 대비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때만 보셔도 뭐 성장률이 70%, 이때는 뭐 60% 나오다가 이때 마이너스 2%가 찍혔었거든요. 지금 다시 성장 중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EPS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둔화가 된 것은 맞지만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맞고 지금 실적만 보았을 때도 EPS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EPS는 계속 성장하는 거 보이시죠? EPS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PER은 낮아지는 모습. 그래서 주가가 부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손익계산서까지는 오케이, 뭐 그렇다 볼 수 있다고 치죠.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손익계산서만 보진 않잖아요.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뜯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재무적인 문제는 뭐 나머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비율 분석을 통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수익성 지표입니다. ROE. ROE는 현재 32.18%, 과거에 비해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30%대 이상으로 유지된 걸 보면은 전 넷플릭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빅테크고 성장률이 20%가 나오는 어마무시한 기업인데 우리가 투자한 전체 자본 대비 32%를 수익으로 끌고 오는 이런 기업은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평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실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괜찮냐? 수익성 좋죠. 배당 분율 볼까요? 페이아웃 배당률인데요. 보시면은 2023년까지는 배당을 안 줬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배당을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배당률은 8.2%부터 주기 시작해서 현재는 7.72%까지 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메타 플랫폼스가 성장도 하고 있지만 주주들에게 환원도 시작했습니다. 배당을 2024년부터 주기 시작했으니까요. 솔번시 항목 보시죠. 안정성 항목입니다. 토탈 뎁트 레이시오, 전체 캐피탈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6.42%고요. 저희가 투자한 자본 대비해서는 57.29%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동성 항목을 보시면은 유동 비율 보시면은 218%로서 유동 문제도 현재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시죠.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 어느 항목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전혀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좋은데 왜 주가가 하락하지? 이거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다들 바보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하락의 범위는 바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입니다. 조선경제에 나왔던 뉴스 기사 제목 한번 보시죠. AI 버블런에도 빅테크 투자는 지속된다. 메타는 3년간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게 백악관 가서 트럼프에게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케이펙스 투자, 설비 투자가 지금 모든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만 가이던스 기준으로서 보면은 메타 플랫폼스는 1250억에서 1450억 달러, 하나로 약 200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왜 우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안 좋은 뉴스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빅테크들의 AI 버블론에는 뭐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짓는다, 현금 흐름에 너무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빅테크에서 투자하는 것들 진짜 숫자로서 계산해서 우리 주가에 얼마나 미치는지, 미래 손익계산서, 미래 현금 흐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 그러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그럼 우리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손익계산서를 망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 계산하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이거 안 좋은 그냥 악재 신호구나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더 이상은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KPX 투자가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손익계산서를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뭐 비율 분석 같은 거 뭐 PER, PSR, PBR 보시면은 거의 다 대부분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그래서 KPX 투자가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이 KPX 투자는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 KPX 투자는 당장의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얘는 우리가 미래의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로서 일부씩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이 투자하는 금액은 캐시플로우 항목에만 영향을 미치지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목을 분석해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왜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왜 P가 이렇게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제가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주가를 평가할 때는 물론 우리가 시장 접근법으로 따라서 과거에 평균적으로 PER을 계산하고 시장 전체의 PER을 계산을 해서 손익계산서 항목인 EPS, 주당 순이익률에 곱해서 그냥 주가를 산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 투자은행들 아니면 사모펀드들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계획하냐 하면요. 시장 접근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DCF 평가 방식이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DCF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미래의 잉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해하기 좀 어렵죠? 제가 정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기업이 통장에 실제 남는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업이라 생각을 해보시죠. 1년 동안 우리가 영업을 했는데 진짜 통장에 우리가 얼마가 찍혀? 현재 잔고가 얼마 남았지? 그러면은 매년 미래에 잔고가 얼마씩 쌓일까? 그럼 그거를 현재의 가치로 땡겨왔을 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을 지금 당장에 주가로 계산했을 때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PX 투자가 늘어나면요. 당장에 생각을 해보죠. KPX 투자가 늘어나면은 당장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쵸? 당장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 돈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손익계산서에는 항목을 미치지 않지만은 통장에 남는 돈이 줄어들기에 현재 가치가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드리자면은 우리가 보는 모든 재무 정보들,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로서 시작을 합니다. 발생주의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돈을 KPX로 6억을 지출한다 해도 이걸 우리가 6년 동안 나눴으면은 연간 1억씩 비용을 집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금주의로 캐시플로우를 끌고 오면은 결국에는 우리 지갑에서 6억은 한 번에 나갔잖아요. 캐시플로우에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산정을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주 가치를 땡겨오는 방식인데요. 영업이익에다가 세금 효과를 제외하고요. 그럼 EBI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총 지출하는 감가상각비를 더합니다. 왜냐 감가상각비는 결국에는 실제로 나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더해주고요. 그러면 에비다가 나오는데요. 에비다에서 우리가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인 KPX 투자 비용은 뺍니다. 예. 그 다음에 워킹 캐피탈이라고 해서 우리가 운전 자본이 늘어나는 증감 효과는 또 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이 가장 밑에 줄, 이 부분이 실제로 기업의 통장에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재무활동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금도 주기도 하지만요. 그 전에 그거는 이것까지 잉여 현금 흐름까지 계산하고 나서 하는 거고 잉여 현금 흐름은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진 통장에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KPX 투자가 늘어나면은 우리 통장에서 지금 당장에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현재 가치로 땡겨왔을 때 현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다면 현재의 적정 주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DCF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계산을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일부 가정은 제가 3년 데이터를 가중평균했습니다. 현재 좀 가까운 걸수록 좀 더 비중을 많이 줬고요. 일부 상황에 맞춰서 가정치를 조금 수정해주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기계적으로 계산한 결과치에다가 제가 조금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것들은 무엇이냐? 자,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PPE
그러니까 유형 자산의 평균 잔액의 보니까 평균적으로 13.01% 정도가 이제 감가상각비로 나오던데요. 메타가 네트워크 장비 내용 연수가 6년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년으로 바꿨을 때 약 3% 정도 더해서 연간 16.01% 정도로 내용 연수 대비해서 감가상각 비율을 조금 높였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KPEX 항목 같은 경우는 메타의 투자 계획을 참조해서 제가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가 자금 조달 후에 자본 비용도 일부 인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약간 늘렸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항목들이 있지만 조금 멈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또 그걸 반영한 주가는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조금 더 대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적정 주가에 대한 우리 가정치를 대입해서 2026년에서 2023년에 메타의 예상되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 메타의 예상되는 현금 흐름, 이걸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가장 중요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넣은 가정 대비해서 계산적으로 나온 거고요. 메타가 2026년에는 1,450억 달러 정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까지 뭐 평균적으로 6천억 달러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와 비슷하게 2027년, 28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29년, 23년까지 했을 때 총 5,500억 달러 정도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2026년에 잉여 현금 흐름은 740억 달러 마이너스가 나고 2027년에 62억 달러 마이너스, 2028년에는 74억 달러 마이너스가 납니다. 근데 이제 2029년부터 투자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2026년, 2027년, 28년까지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투자에 대한 효과가 29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미널 밸류라고 해서 연구 가치입니다. 제가 연구 성장률은 아무래도 빅테크고 지금까지 성장률이 좀 있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인플레이션 대비 조금 낮지만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항목처럼 계산을 해서 2.8%씩 영구적으로 성장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영구적인 가치는 2조 1210억 달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6월 19일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미래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미래에 계산된 돈은 현재로 가져오면은 미래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WACC라는 평균 자본 비용을 대비해서 현재 가치로 끌고 왔습니다. 현재 가치로 끌고 왔을 때 현재일 기준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뒤에 가서 한번 서머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긴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보실 때 필요하시면 스탑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4년 차부터는 투자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적정 주가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DCF 기반 적정 주가는 573.35달러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Value of Operation이라 해서 제가 5년차 동안의 현금 흐름을 계산했잖아요. 5년차 동안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그 이후의 연구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왔습니다. 그 현재 가치가 모두 다 합쳤을 때 1조 4,413억 달러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High Liquidity Asset이라 해서 현금성 자산들은 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현재 부채는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의 가치는 위와 같고요. 이거를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수 25억 개로 나눴을 때 현재 적정 주가는 573.35달러가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575달러인 걸 대비했을 때 DCF 모델로 기준했으면 갭이 1.65달러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는 거의 DCF 기준 굉장히 적정 수준의 현재가로 예상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시장 가격이 보면은 막 출렁거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못할 가격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미래에 대한 메타의 KPEX 투자에 대한 우려와 미래 현금 흐름을 모두 반영한 가격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DCF는 매우 보수적인 주가 산정 방식입니다. 왜냐면 DCF는 시장의 흐름이나 기대감을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정말 기업이 통장에 꽂히는 돈, 진짜 너네가 얼마를 벌어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우리가 평가를 해줄게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DCF 기준으로 적정 주가까지 내려온 것은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로서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CF 가격만으로 지금 메타의 주가를 파악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마켓 어프로치도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장 접근법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DCF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의 EPS 예상치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과거 손익계산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5개년 EPS 예상치를 산정했고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영업이익이고요. 제가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과 우리가 미래 계산하는 그 KPX가 얼마나 감가상각에 태울지에 대해서 계산한 이건 감가상각 비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온 게 이게 넷인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 이거는 미래의 주식수까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미래 EPS는 2026년에는 32.15달러, 2027년에는 60.12 그렇게 해서 현재부터 30년까지 EPS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로직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었을 때요.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3년 평균 PE로 보면은 적정 주가는 692달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주가는 575달러고요. 3년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약세장이라고 가정하고 PE가 18까지 떨어졌을 때를 가정해 보았는데요. 만약 PE가 18까지 떨어지면서 약세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501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았고요. 강세장으로 들어가면은 PE를 30배까지 적용을 받게 되면은 836달러까지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EPS로 보았을 때 올해 연말에는 3년 평균으로 돌아간다면 798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약세장이 지속될 경우 579달러, 강세장이 지속될 경우 964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 주가 대비 DCF로서는 현재 1.65달러 정도 더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고 약세장을 가정했을 때는 773달러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3년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약 116달러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강세장으로 갔을 때는 260달러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표준 편차로서 캔들 그래프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제가 판단한 적정 주가, 표준 편차로 나타냈을 때 적정 주가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린사자의 적정 주가는 635달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이곳입니다. 575달러. 그래서 하위 80%로 보았을 때 강매수로 추천할 수 있는 주가는 바로 이곳 537달러입니다. 합리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약 이쪽이겠죠. 한 76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이 주가, 이곳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메타에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주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난 분할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난 더 하락할 거라고 보신다면 537달러 정도가 정말 강매수 추천 주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537달러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많은 분량으로 담으셔도 이 정도면 정말 싸게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주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도 많이 절고 조금 설명을 하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까지 많이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정말 DCF 할인 모델, 그 다음 시장 접근법, 그 다음에 재무적인 관점으로서만 현재 주가를 조금 판단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빠르게 올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메타가 가지고 있는 큰 이벤트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금리를 만약 인상하게 되었을 때 0.25 아니면 0.5% 상승하게 되었을 때 메타 주가는 몇 달러나 빠지게 될까를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유상증자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800억 달러 규모로 유상증자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얼마나 어떻게 정말 똑똑하게 시장에 충격을 줄이면서 유상증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바로 메타에서도 유상증자를 고려 중이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저희가 아까 미래 현금 흐름 보셨잖아요. 3년 동안 현금 흐름이 빵꾸가 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메타가 한번 배당금을 주기 시작했으면 배당을 이제 안 주기도 어렵고 사실 자사주 매입을 그치기도 어렵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메타의 유상증자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메타가 보시면은 빚도 현재 많이 내고 있고 재무제표의 뒷부분 보시면은 사실 빚을 조금 돌려서 재무제표에 안 보이게끔 빚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았을 때 메타가 빚을 더 내기는 조금 어렵고 유상증자를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강력하게 무조건 메타는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두 배 이벤트가 합쳐졌을 때 메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메타의 결국 사업의 펀더멘탈,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향후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